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공화국. 공화국이란 단어는 정치적 형태로 표현된 공공의 사안, 공동체, 전반적 복지 등을 의미한다.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미국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1776년 이래 미국엔 군주제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순수한 민주주의를 의심해왔다. 대중이 지배하는 정부, 다시 말해 헌정 체제의 견제를 받지 않고 소수를 보호하지 못하며 대의제도가 없는 정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는 뜻이다. 카룬이 이야기했듯 우리의 정부는 공화국이고 절대적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인 형태의 헌정체제적 민주주의다. 그리고 공화국을 단순히 수적 다수결의 정부로 간주하는 이론은 완전히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다. 집산주의 국가는 계급, 자발적 민간단체, 사적 권리들을 철폐하려 한다. 일반 의지와 절대적 조건의 평등이라는 형태없는 얼룩으로 그 모두를 삼켜버리려는 목적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평등은 국가를 지배하는 소수의 도당을 제외한 다른 모두에게만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 공화국의 목적은 계급들을 조화시키고 자발적 조직들을 보호하며 사적 권리들을 함양하는 데 있다. 우리는 어떤 일반 의지가 아닌 보통 시민들과 정당한 집단들의 의견만 인정함과 더불어 조건의 평등이 아닌 법률적 권리의 평등, 즉 모두에게 그 자신의 몫을 준다라는 정의의 고전적 원칙을 추구한다. 미국인들에게 훌륭한 공동체란 그 안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취향을 쫓으며 살아가고 오직 정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도덕성이 내리는 명령에만 복종하는 곳이었다. 미국은 개인에게 많은 권리를 남겨주었다. 우리는 개인이나 자발적 조직들이 수행할 수 없는 질서 유지와 의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만을 지역과 주정부에게 주었다. 또한 영방정부에는 주정부의 일반적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특정 명시적 권한만을 위임했다. 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권리와 권한을 나누는 최초의 배분은 다소 달라졌지만 권리와 책임에 따르는 이론은 일반적 미국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배적으로 작동한다. 공정한 공화국이란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과 지역적 관리에 맡겨진 공동체라고 미국인들은 믿는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계급과 자발적 조직들,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두를 보호하고 존중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단 한 번도 공동체란 곧 집산주의를 의미한다는 오류에 빠진 적이 없다. 혹자는 중앙에 절대적으로 집중된 주권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는 건전한 태도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공동의 자유, 공동의 번영이 잘 일궈졌다고 평할지도 모른다. 미국 정치 본래의 이런 보수적 성향은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남아있다. 미국인은 다수의 의지가 곧 신의 의지라는 오류에 홀린 적이 없다. 오히려 일시적이며 사려 깊지 못한 다수의 욕구와 의지를 견제하는 건전한 안전장치가 성공적인 공화국의 특징이라고 믿는다. 미국인의 공화국은 간단히 말해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자유의 복합체였고 이 나라의 위대한 장점은 평등이 아닌 자유였다. 그러나 이 공화국을 향한 애정과 이해가 요즘 들어 줄어간다는 증오들이 있다. 키케로가 로마 공화국 당시 발견됐던 그런 조건에 때로는 우리 역시 거의 다다른 듯 싶다. 키케로는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를 그의 글
공화국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오래전 조상들의 여러 관습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는 그 탁월한 이들이 자신들의 방법과 제도를 높이 치켜 세웠다. 그러나 우리가 계승한 과거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던 공화국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그 색깔이 이미 퇴색해버렸다. 우리 세대는 그 색을 생생히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형태와 윤곽을 보존하는 데도 실패했다. 고대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그것들은 사람들의 망각 속에서 등한시되었을 뿐 아니라 거의 잊혀졌다. 그러니 나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우리의 관습은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어 사라져버렸다. 이제 우리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추궁당하고 그리하여 중범죄를 저질러 고발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우린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공화국이란 단어만 손에 쥐고 있을 뿐이다. 공화국이란 실체를 잃어버리고 오직 그 단어의 의미만 간직하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미국인도 국가의 기풍을 진작하고 표현해낸 자유와 질서의 이해를 복구하려는 보수적 과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작은 책이 지닌 주요 목적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은 요즘 자유라는 단어를 프랑스 혁명가들이 사용했던 의미로 사용한다. 이때의 자유는 전통 이미 수립된 사회제도, 종교적 믿음, 규범적 의무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유이며 미 공화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이해했던 자유의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에게 자유와 질서는 서로 반대되는 기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질서가 없이는 지속적 자유를 가질 가능성도 결코 없으며 대단히 높은 정도의 개인적 자유가 없으면 진정으로 공정한 질서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았다. 우리의 공화국을 오래 지속시키려면 마땅히 자유를 이렇게 새로이 이해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는 유서 깊은 위대한 내용들을 보존하려 애쓴다. 그는 인간을 야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종교적이고 도덕적 전통을 보존하려 노력한다. 또한 조상들의 지혜, 우리를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서구 문명의 유산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세대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개발되고 우리에게 나름 견딜 만한 정도의 정의, 질서, 자유를 제공해준 시민사회의 정치, 경제적 질서도 보수주의자는 보존하려 애쓴다. 현재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보존하는 데 특히나 예민하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 빈곤이나 무질서의 혼란에서 야기되는 즉각적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정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들어버릴지 모르는 자유의 상실 상태가 거의 임박했다는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근대 보수주의자는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다른 시대에서는 자선이나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원칙들의 진실한 보수주의자라면 모든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이전 장들에서 나는 정치 경제의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 세대에서 경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세대 전 조지 버나드 쇼는 근대에 벌어지는 위대한 경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경제 이론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여성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정한 투쟁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전통사회와 인류를 타피오카 푸딩처럼 동일한 생산자와 소비자 집단으로 축소시켜 버리려는 열정으로 가득한 집산주의,
그 이름이야 무엇이든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 투쟁에는 이익, 임금, 경영보다 훨씬 더 많은 사안들이 얽혀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경제적 집산주의가 우리를 위협하고 그것이 승리한다면 자유경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유에 종말을 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경제적 자유의 필요성을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유경제 없이는 어떤 형태의 자유든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다. 공화국은 그 어떤 특별한 경제 체제보다 중요하지만 자유로운 경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공화국은 지속되지 못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근대 미국의 조건들과 정치 제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유경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자유 전반, 지적 자유, 시민의 자유, 대의제 정부, 개인의 자유의 보존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생계 해결의 문제에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주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을 때에만 외연적 자유를 향유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력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듯 집산주의적 경제, 자본주의적, 공산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등 그 무엇으로 불리듯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했던 과거의 동기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던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이유들이 사라진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이유다. 우선 첫 번째 이유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보자.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 존재다. 생계 해결을 어느 한 사람이나 단일한 권력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노예다. 노예들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대외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만약 그 주인이 국가일 경우 그들에겐 다른 대안이 될 고용주가 없고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나 마시며 살아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국가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심이나 관대함이 없어서 중세의 그 어떤 영주보다 혹독한 주인이 되고 만다. 민주적 국가가 누구의 자유도 빼앗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민주적 국가는 다른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연히 물려받은 모든 결점, 특히 권력욕에 휘둘리는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 대중국가나 노예들에게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가정은 마치 사소한 야망이나 시기심, 욕망 등 인간의 모든 약점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낸 철인 왕 같은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존재한다고 상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근대 미국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인은 종종 내재적 책임감이나 명예심을 없애려고 자신이 할 만한 행동은 다 하는 듯 보인다. 그런 책임감이나 명예심이야말로 가부장적 혹은 봉건적 사회에서 결핍됐던 개인의 자유를 보상해주는데도 말이다. 조지 산타야나가 말했듯 우리는 높은 책임감이 결여된 비열한 과두 집단의 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공화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두 번째 이유도 몇 마디 덧붙여 설명해 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반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행동하지 못한다. 어떤 경제 체제하에 있든 타고난 나태함과 이기심 탓에 인간은 아무 유인책도 없는 환경에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물론 매우 소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타심에 입각해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진, 수익, 그리고 부의 획득 같은 옛 유인책이 모두 사라지는데도 근대 경제 체제가 계속 유지될 만큼 이타적인 사람의 수는 우리 사회에 충분치 않다. 이 슬픈 진실은 영국에서 보다 진지한 사회주의자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창조물인 사회주의가 가진 약점에 실망한 그들은 새로운 유인책, 즉 채찍과 당근이라는 불길한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어떤 종류의 자유든 그것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상당한 정도의 자유로운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복해 말하지만 경제적 사안에 관한 대중적 토론의 상당 부분은 구태의연하다. 특히나 미국에서 이루어진 그 논의들은 낡은 옛 가설의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식량 공급이 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던 19세기적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20세기의 진정한 문제들은 일반적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19세기의 그것들과 다르며 어떤 면에선 다루기가 더 어렵다. 근대 기술이 강제하는 요소와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를 인간화하려는 노력이 우리 보수주의자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기술의 승리 덕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물질적 빈곤이라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는 회피할 수 없는 운명에 떠밀리듯 경제 생활의 완벽한 집산화, 다시 말해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의 실패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선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념 앞에 머리를 조아릴 형편이 안 된다. 사고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오직 사고만이 이념을 견제한다. 어떤 몽상가도 자신의 논리체계 안에서는 논파된 적이 없다. 그를 논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른 몽상가뿐이다. 19세기의 이론적 자유로 돌아가자고 호소해봐야 헛된 일이다. 그러나 비인격적 경제 통합과 서구 문명에서 고래로부터 이어져 온 개인적 자유를 그저 자유민주주의, 진보라는 단어들만 반복함으로써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헛될 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일이다. 시드니 훅이 관례적 자유주의자라 일컬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유가 실종됐다며 끊임없이 무책임하게 불평하기만 해도 우리의 자유 수호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한 듯 여긴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유의 영역을 축소하는 바로 그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괄체를 보낸다. 나는 보수주의자들이 이보다 무언가 더 해내야 한다고 희망한다. 당장 눈에 띄는 이점에 기대고 모든 경우에 실용적인 해결책이나 적용해가면서 그저 현재 벌어지는 일들과 함께 표류해 나가서는 안 된다. 현 미국의 정책들은 이런저런 이름으로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경제적 집산주의의 수립을 향해 직행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어떤 과세 정책들은 전통적 의미의 민간 기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재산 상속과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근절하려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삶으로 유도하는 아주 오래된 유인책들을 장기적으로 국가에 강제로 대체하려 든다. 이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는 영국이지만 정도는 다를지언정 미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일례로 상속세를 현재의 세율로 유지할 경우 초래될 결과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거의 몰수에 가까운 현재의 상속세는 공화국의 유지를 도우려는 상속자가 자발적으로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형태의 세금이 아니라 그가 물려받은 재산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다. 미국처럼 풍요로운 사회는 꽤 많은 부자들에게 너그러울 만한 여유가 있고 사실 많은 재산의 양도와 상속을 장려할 여력이 있다. 품위 있는 리더십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있어 그보다 더 좋은 사회제도는 없다. 토크빌은 125년 전에 상속된 부에 나타나는 미국인들의 적대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부의 상속으로 지도층의 육성, 예술품의 장려, 학문의 지원, 규적적 의무의 배양이라는 각종 혜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거대한 부의 상속을 막으면 한 세대 동안 넉마에서 부를 이루고 다시 넉마로 돌아가는 작은 부자만 많아질 뿐이다. 그런 작은 부자들은 오만해져서 고작 헛된 과시와 음식물 사치에나 부를 소비하고 만다. 상속세만 없애면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이 치유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 문제를 이처럼 새로운 시각에서 근본부터 꼼꼼히 생각하고
몽상가들의 구호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일 뿐이다.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일정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듯 근면, 사리추구, 사적 소유라는 옛 규율도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모든 계층과 직업에서 보다 지적인 일부 미국인들은 무책임한 경제 생활이 곧 정치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위험성을 안다. 예컨대 거대 기업의 봉급 생활 관리자들, 미약한 견제만으로 작은 권한이 주어진 관료들, 주로 선동 기술로 높은 자리에 오른 노동조합 간부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지르는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화국은 건국 초기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자본만으로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는다. 책임감은 힘겨운 교훈, 사적인 위험과 책무, 인간적인 교육, 종교적 원칙, 물려받은 권리와 의무 등으로 형성된다. 여름날의 파리 같은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공화국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옛날식의 동기부여 없인 국민의 평범한 성실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공화국에선 영웅적인 관리자, 정상에 있는 안개 같은 인물을 절실히 찾게 되지만 그런 사람은 끝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공화국의 정돈된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경제적 통합이나 실정법의 작동만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조치보다는 보다 기술적인 다른 조치들이 인간을 기계에 봉사하는 존재로 만들어간다. 엄청나게 게으르지만 진정한 여가는 거의 없으며 아무도 인간을 직접 억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는 가졌으나 삶에 대한 옛 이해와 희망을 모두 빼앗겼다는 의미에서의 노예 같은 존재로 말이다. 이러한 인간은 진정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채 영원한 아이로 남는다. 우리의 현 균형 상태에서 지금 이 미국에서 약간의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우리 미국인들은 엄청난 양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공화국 그리고 모든 세계가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려 한다. 토론에 나선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는 이 모든 불만에 손쉽고 간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저 질병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진단이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나는 인간이 무엇보다 일터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예 같은 일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을 주든 사회적 자유와 조화를 이루진 못한다. 존 헨리 뉴먼이 100여 년 전 로버트 필경에게 답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여기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기보다는 인류에게 아주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정치와 도덕의 원칙들만 재차 강조하려 한다. 뉴먼은 말했다. 나는 어떤 대책도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류만 드러내고 가식에 저항할 뿐이지요. 인간에게 멸망이 없다면 벤담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게 합시다. 그러나 그들에게 낭만적이 되라 하지 말고 영광으로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자유는 결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낭만적 열망이다. 또한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명백하게 책임의 소명을 느낀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와 책임감이 사라지면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 습관적으로 주어졌던 자유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도 사라지고 만다. 우리 중 멋진 신세계의 영광들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치 경제는 주로 정치적 자유의 확장에 관심 있는 철학자들, 그들의 결점이 무엇이든 작업에서 비롯되었다. 부유한 노예 상태로 쪼그라든 인간을 옹호하는 정치 경제라면 그것은 이미 상당히 부패한 셈이다. 미국이라는 공화국의 성공, 우리의 오래된 자유에 대한 보존은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이론을 혐오한 덕에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미국만큼 문제가 복잡한 사회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이전에 그 어느 시기에서든 미국만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경제적 여유나 동원 가능한 지적 자산이 풍부한 사회 또한 없었다. 우리 미국인은 한가한 시간을 조금만 쓰고서도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하고 책임의 본질을 따져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중 꽤 많은 이들은 소용돌이치는 기계장치가 벌이는 악마의 연회, 정치위원들이 지배하는 그런 연회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걸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듯하다. 자유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은 미국이 당면한 엄청난 어려움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현재 벌어지는 일들과 함께 표류하는 데 만족하거나 진보라 부르는 물결을 향해 더 빠르게 노를 저으라고 촉구할 뿐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그 진보가 실은 퇴락임을 알고 있다. 자유주의자와 급진주의자는 공화국이란 의미를 망각했다. 그러나 조상의 지혜로 무장한 보수주의자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조상들의 지혜와 올바른 추론이라는 방법을 시민들이 무시한다면 공화국은 소멸해버린다. 우리에겐 소돔에 남아있던 선한 이들보다 더 많은 보수주의자가 있다. 그리고 나는 신의 의지에 따라 보수주의자가 결국 승리하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보수주의 사상가 중 하나는 아그네스 리플리어다. 그녀는 미 공화국의 실제를 집산주의자의 이상향과 바꾸려 들지 않았다. 조국을 사랑했던 리플리어는 이렇게 썼다. 만약 애국심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선을 베풀려는 감정이 되어버려 사람들이 왕이나 국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 기꺼이 살거나 죽으려 들지 않는다면 맹목적이면서 강한 개인적 충동으로는 성적 사랑만 남게 된다. 그런 사랑은 트로이를 불태우긴 했으나 로마를 건설하진 못했고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 수도 없었으며 미국의 헌법 또한 제정하지 못했다. 공화국의 사랑은 모든 다른 사랑을 보호한다. 그 사랑이라면 상당한 희생을 치를 만하다. 네,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12장 공화국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보수주의는 결국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집단주의를 이기고서 끝내는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보수주의만큼 위대한 가치는 없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물려온 아주 올바른 가치, 증명된 가치들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후세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그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이 보수주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지키고 발전시켜서 후세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